오늘 했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게 10문제씩 풀어보는 게 아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했던 내용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재작년부터 시험에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30회, 31회 각각 한 문제씩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출제된 거는 법조문 위주로만 출제됐고 오늘 내드린 1번부터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도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1월 1일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금인받을 일이 없다고요.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매매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그 다음에 승여계약, 이 세 가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만 금인을 받는데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요. 승여계약은 중개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것은 교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교환중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온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세 가지가 있는데 횡령죄는 2자간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시험에는 3자간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이 민법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 공인중개사법 모두 한 문제씩 각각 출제가 됩니다. 오늘 한 거 중에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입니다. 종이계약서 대신에 온라인으로 인터넷상 계약하는 방식이고요.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 있어야 됩니다. 남의 휴대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회원가입한 중개사무소에 하나여 전자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요. 거래당사자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에서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중개업소 조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거래당사자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된다고요. 거래당사자는 공인인증서도 없어도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지역제한이 있다. 틀렸네요. 지역제한 없습니다. 금액제한, 지역제한, 부동산의 종류제한 없습니다. 매매임대차, 교환, 매매임대차도 가능하고요. 전월세도 가능하고요. 오피스텔, 상가, 토지도 가능합니다. 지역제한도 없고요.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종류 제한 없고 매매 전월세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거래당사자 직거래는 안 되고 반드시 회원가입한 개업공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변호사, 법무사 통해서도 안 됩니다. 직거래는 안 되고 중개사무소를 통해서만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법인도 가능한데 법인의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은 했는데 전자계약은 대리인이 계약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휴대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대리인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안전하다고 했죠? 시험에 나오면 안전합니다. 유출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홈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고 안전하다고 했죠?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시험에 나오면. 중개보수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개업공개사가 카드 가맹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겠죠? 카드 가맹점 가입 안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카드 가맹점 가입은 해놓고 현금하고 카드하고 차별하면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개업소가 카드 가맹점 가입이 거의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면 받기 어려워요. 물론 돼 있다면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요. 전자계약을 하더라도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등기 신청은 따로 해야 된다. 단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고요. 해제 신고 따로 안 해도 됩니다. (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됩니다. 되지 않는다 해서 X고요. 그래서 경제적이다.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니까.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회원가입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회원가입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 법용 또는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부터. 은행의 법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은행의 법용 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은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요. 개인 법용 공인인증서로는 안 된다고, 은행에서 쓰는 거는. 대면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 등은 별도로 서명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개업공개사 앱에서 전자서명해도 됩니다. 대면 거래의 경우 이렇게 했는데 비대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다가구 같은 경우 건물주가 누군지 개업공개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비대면으로 사무소에 안 나오더라도 전자서명만 하면 된다고요. 뭐 비대면 가능하다 이런 법조문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잘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출제할 게 없으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옳은 것인데요. 옳은 것.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고 했죠. 적용 안 된다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 오늘 하려고 했는데 진도 못 나갔는데요. 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존속, 유지가 되죠. 계약 만기 끝났는데 주인이 돈 안 돌려주면 등기해놓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놓고 방 빼고 이사 나가도 계속 대항력이 유지된다고요. 대항력을 잃는다 해서 X네요. 2번도. 그 다음에 대항력은 확정일자 필요 없고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요. 4번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했는데 소멸하지 않습니다. 갑이 있고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 있고요. 이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갑이 병한테 팔려면은 을 임차인 동의받을 필요 없죠. 그냥 팔면 임대인의 지위는 병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까지 을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요. 그 뒤로 이사를 가더라도 병은 을에게 보증금 내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병이 소유자일 때 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다면 병이 정에게 또 팔아먹었다면 정은 이 을에게 보증금 내줄 의무는 없죠. 대항력 을이 정에게는 주장할 수 없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뭡니까? 을에게 매도되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병한테는 돈 받을 수 있다고요. 을은. 5번 이 을이 경매를 통해서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맞죠? 세입자가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주인이 됐다고요. 이걸 민법에서 혼동이라고 하죠. 혼동. 맞습니다. 5번. 세입자가 주인이 됐는데 그 임대차 계약은 혼동으로 소멸한다고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예, 대항력은 꼭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인정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되죠. 1번. 2번은 지금 1일날 이사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 1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건재당 설정 등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사하는 날 주인이 대출 받으면 뭐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은행 저당권이, 건재당권이 우선이라고 했죠. 건재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에 발생하잖아요. 보통 현실적으로는 같은 날 동시에 다 한다고.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날 은행 주인이 융자 받으면 은행 융자가 우선이라고 해요. 건재당권이. 따라서 2번 틀렸네요. 임차권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저당권은 당일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 하에야만 배당 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네,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다만 당연 배당 채권자가 있습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안 된 임차권, 승소 판결문 이런 거 가지고 있어도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4번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생겨한다.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만 상속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전혀 안 되죠. 따라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노부모를 안 모시고 있으면 50% 상속이 된다면 누가 노부모를 모시려고 할 것인가?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은 원래 사실혼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오늘 했는데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명의신탁이라고 했을 때 그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된다고요. 사실혼이 보호받는 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어요. 그나마. 다만 연기금법상 각종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는 사실혼도 보호되죠. 사실혼 관계, 공무원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공무원 죽으면 사실혼 배우자한테 상속이 됩니다.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혼이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혼 관계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빨리 뭐부터 해야 돼요? 혼인신고부터 하는 게 좋잖아요. 박수홍님은 명의는 넘겨줬나 보더라고. 혼인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로세로 연구소인가 이런 데서 유튜브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가서 찾아봤는지 등기부 다 떼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이미 명의는 여친 앞으로 넘어갔다고. 그럼 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냥 무상으로 승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명의는 넘어갔더라고요.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줄 수도 있는 거죠. 사랑을 진정으로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못 줘서 가슴 아픈 게 사랑이지.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떼먹고 도망갈 거 걱정하면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자, 2촌 이내의 친족하고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생겨합니다.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면 노부모는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임차인이 같이 살고 있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공동으로 생겨하는데 단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지금 진도 못 나갔는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 그 다음에 5% 올리는 거 이거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재계약은 적용 안 됩니다. 단 계약갱신 요건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는 5%밖에 못 올리죠.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2년 살고 있는데 법무부 유권 해석을 의뢰하니까 주인이 자꾸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5%보다 그럼 더 올려주고 2년 더 살고 나서 나중에 계약갱신 요건은 1회 안에 행사할 수 있잖아요. 2년 지나고 그때 행사해가지고 5%밖에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게 법무부 유권 해석이에요. 지금은 그냥 재계약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올려주고 그 대신에 2년 살고 나서 또 계약갱신 요건은 1회 안에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때 행사할 때는 이제 5%밖에 못 올려준다고요. 그렇게 해도 된다. 재계약하는 경우는 마음대로 올려도 돼요. 시세만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틀린 것.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골분이 뭡니까? 뼈의 가루죠.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번이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2번. 매장 신고는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고요. 화장이나 개장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라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30일 정리되어 있죠.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고요. 개장,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된다고. 개장은 옮기는 거죠.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게 화장을 하려는 자는 이게 뭐예요? 미리 해야 된다는 뜻이죠. 개장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묘지 설치 기간은 원칙 30년입니다. 1회에 하나여 30년 연장할 수 있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합해서 최대 60년밖에 안 돼요. 원칙 30년 맞아요. 한 번 연장하면 60년까지 될 수도 있다. 그럼 60년 끝나고 나면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데 그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고요. 이런 걸 시험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항의를 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된 경우 없다. 너는 신경 쓰지 말라. 2001년도에 이거 도입됐으니까 60년 지나려면 2060년 넘으면 있을 텐데 그때까지 너 살아있을 거냐 묻더라고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살아있을지 죽어 있을지는. 그때 되면 한 120살 정도까지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6개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기출문제에 출제됐었습니다. 6개월 X, 2년 X.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 6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공통적 기재사항,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비선호 시설은 1의 서식하고 3. 토지만 기재합니다. 2의 서식, 4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5번이 옛날에 없다가 신설됐는데요. 재산세는 취득 관련 조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이거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6월 1일. 뭐 시험에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면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종부세는 없다고요. 재산세만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틀려줘야 제가 신나서 재밌게 강의를 한다고. 다 맞추면 재수 없어서 하기 싫어요. 틀려줘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고요. 지금 다 맞추면 안 돼요. 지금 자꾸 틀려야 그게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나중에 합격한다고요. 지금 이거 점수 다 맞고 이러면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결코. 지금은 가급적이면 다 틀리는 게 중요해요. 다 틀려보고 왜 틀리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충격받고.
우리 모의고사 5월달인가 볼 텐데 미리 모의고사 너무 빨리 보는 게 좋지 않아요. 모의고사 봐가지고 점수 안 나오면 다 포기하거든요. 근데 점수 안 나오는 게 당연한데 모의고사가 이게 필요악이에요. 멘탈이 약한 분들은 모의고사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모의고사 문제만 샀다가 나중에 혼자 집에서 책 보고 풀어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1회 모의고사에서는 17.5점 정도 나오면 적절한 점수예요. 차라리 5월달에 와서 모의고사 보면 5월달 모의고사에 한 37.5점 나와요.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대충 찍으면, 모르고 그냥 찍으면. 근데 11월 달부터 공부한 분들은 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충 알거든요. 그럼 대충 답만 다 피해 간다고요. 그럼 17.5점밖에 안 나온다고.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10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 맞추면 적절한 점수예요. 지금 다 맞추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재산세는 있는데 종부세는 없다고요. 왜? 종부세 내는 사람 지금 1%로 맞춘다. 지금 뭐 여당에서도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을 1%에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종부세가 6억 초과하는 경우 내야 되죠. 1주택이면 9억 초과하면 내야 되죠. 이걸 한 12억 정도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한 12억 정도로 지금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번 올해 시험에는 뭐 반영 안 되겠지만 여당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는 나오더라고요. 자,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오늘 명의신탁입니다. 신탁자 갑하고 수탁자 을 간의 명의신탁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병,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름, 선의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격려되어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 정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옳은 것은 이게 소위 무슨 명의신탁입니까? 계약명의신탁이죠. 계약명의신탁. 제가 아까 MB 도곡동 땅을 예로 들었잖아요. 이게 계약명의신탁이 되겠는데요. 1번 신탁자 갑하고 수탁자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지만 을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다. 맞죠? 맞습니다. 갑 신탁자와 을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지만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원래는 무효인데 병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 유효하다고 했죠. 정,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무효라고 했잖아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계약 유효하고 맞습니다. 정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했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알았다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X네요. 제3자 명의로 등기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 주장 못하고요. 신탁자 갑은 다만 수탁자 을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팔아먹었으면. 그 부당이득금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995년 7월 1일 실명법 제정 이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을, 그 이전부터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가 아까 그 도곡동 땅 20억에 사가지고 200억에 팔아먹었으면 실명법 제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200억 다 돌려달라 할 수 있고요. 실명법 제정 이후라면 매수자금 20억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4번 횡령죄는 이자간 명의신탁만 횡령죄 성립한다고 했죠? 이거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은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냐면 을이 팔아먹었는데 을이 뭡니까? 지금 등기가 유효하잖아요. 병에서부터 을로 넘어온 등기가 유효하잖아요. 민법 186조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온 이상 이거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기 거 자기가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왔는데 이자간 명의신탁에는 등기가 무효였잖아요. 등기가 무효니까 남의 물건 팔아먹었으니까 횡령죄가 되는 거고, 이자간에서는, 두 사람 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1번이 답이네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대법원 규칙 제1조를 보면 금인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요청해도 거부해도 됩니다. 신청하여야 한다. X라고요. 할 수 있는 거지. 할 의무는 없다고요. 거부해도 됩니다. 법무사한테 이야기하세요. 어차피 법무사 등기하러 가려면 금인계약서 있어야 되니까 그거 부탁하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해줘도 된다고요. 개업공개사. 1번이 정답입니다. 잔금일로부터 2번 60일 이내입니다. 계약일로부터가 아니라 잔금일로부터 60일. 암기 프린트 37번에 있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신청해야 되고요. 판결서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4번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이 조한다만 기재되어 있는 제보를 확인합니다. 5번 탈세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탈세 목적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10번에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링컨이 한 말인데요. 꿈을 꼭 이루겠다는 당신의 결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라. 이 합격하는 분들 보면 그래서 성취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꼭 합격해야 되겠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보다 70대 연세 70대인 분들이 합격률이 더 높아요. 미성년자보다. 70대가 미성년자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서는 아니겠죠. 나이 먹으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저도 깜빡깜빡해요. 지금 돌아서면. 그러니까 계속 거듭되는 고통을 받고 반복하시다 보면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